그래서 과학과 인문학의 만남인데요. 사실 저 인문학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 내내 이과였고 대학에서도 대학 들어가서 계속 생화학하고 화학하고 이쪽에 있으면서 사실 인문학 잘 접하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로 인문 쪽에 아주 신비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걸 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과학이란 뭘까 이런 거죠. 과학이 뭘고 왜 우리가 과학을 배울까라는 겁니다. 과학 그러면 약간 많은 분들이 신비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과학하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편리하고 합리적인 거. 그리고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왜 실험 같은 거 또 많이 생각하고요. 아인슈타인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UFO 내지 외계인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편리한 거 있잖아요.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거? 네. 과학이란 뭘까? 과학은 자연에 속하는 모든 대상의 어떤 대상에서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되고 여기는 이거고 저긴 저거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한 가지의 이론을 찾아내는 게 과학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인문은 좀 더 각각의 다른 해석을 해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학은 그게 아니라 다 통일돼야 과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항상 인문이었죠. 과학은 되게 나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의 법칙과 원리로 환원되면 과학이고 그게 아니면은 저는 인문이라고 말도 안 되게 한번 해봤는데요. 과학이 주는 인상들은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이렇게 기구를 쓴다든지 아니면 왜 되게 정밀한 걸 요구해요. 그래서 뭔가 돈도 많이 들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학적인 엄밀성을 갖는 것들은요, 불과 한 3, 400년 전에 서양에서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도 과학이라는 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런 엄밀성을 따지고 아주 자세한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은 그 과학이 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 수학을 못하면 과학 못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수학적이지 않아도 되게 이런 걸 보면 과학적이었죠. 옛날에 그 마야 쪽의 달력이거든요. 아주 기가 막힌 정교한 달력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기를 만들 때 우리 그 선생님께서 정약용 선생님께서 우리보다 수학을 잘했겠어요? 지금 중학생보다 절대 수학을 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의 범위를 넓혀보면요, 옛날 사람들이 그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뭔가 그냥 뭘 잡을 때 원리를 따졌겠죠. 물에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물고기의 창을 잡을 때 내가 보이는 위치에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그 원리가 우리 물결이고 빛이 지나가는 속도가 밀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밀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꺾인다라고 알지만 그 사람들은 그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원리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개를 치면서 불을 막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불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 옛날에 처음에는 번개 치면 도망가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이 그다음에 그냥 고민을 하죠. 별거 도대체 왜 칠까?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과학사를 되게 공부 안 하거든요. 오히려 과학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문계에서보다 훨씬 많이 해요. 근데 과학자들은 정말 과학사도 모르고 과학철학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옛날에 뭐가 했던 것을 잘 모르고요. 되게 무식했다고 생각하죠, 옛날 사람들이. 천동설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거 정말 아주 정밀한 과학이거든요. 아주 훌륭한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과학자들은 그건 사실과 틀렸으니까 과학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아주 뛰어난 과학입니다. 그 되게 역사 속에서 나와요, 과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시대상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과 되게 인문이 딱 겹쳐지는 부분에서 발전이 납니다. 아니면 따로따로 있는 거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제 많은 것들이 많이 있죠. 설이 맞지만 20만 년에서 100만 년 사이에 우리 같은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간들이 있었죠. 근데 인간은 되게 허약한 존재입니다. 이 과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허약한 존재거든요. 되게 작아요. 인간은 큰 것 같지만요. 동물 중에서 큰 편에 속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큰 동물이 많습니다. 잡아먹기 참 좋아요. 거기다 이빨도 없고요. 손톱도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변변한 뿔도 없어요. 내 주변을 막아줄 수도 없습니다. 추워요.
털도 없고 빠르지 느릿해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인간들이 살아남을까? 그때 우연히 도구를 발견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석기 시대의 그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도구에 대해서 남자들이 집착이 많죠. 결혼할 때쯤 되면 모든 남자들이 이런 도구 세트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되게 집단 생활을 뭐 해요. 심지어 공부도 다 모여서 하잖아요. 혼자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첫째가 도구를 사용한다. 또 집단 생활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또 말을 한다는 거죠. 왜 그리스 신화에서 제일 많은 걸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프로메테우스가 사람을 짓고 우리에게 물 같은 걸 뭐 줬죠. 불도 주고.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생존하기 전까지는 제일 큰 게 뭐 뇌였거든요. 이게 침팬지예요. 침팬지는 이게 골반이고 이게 태어날 때 아기의 뇌의 크기입니다. 태어날 때 128cc밖에 안 되고요. 성인이 돼도 390cc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최초의 직립 인간이 호모 에렉투스, 루시 있잖아요. 첫째. 근데 거기 보면 골반과 이 뇌가 꽉 찹니다. 415cc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1350cc 되거든요. 뇌의 용적이. 500cc는 거의 3개쯤 거품 빼면 된다고 보면 되죠. 근데 태어날 때 380cc가 돼요. 꽉 찹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누군가는 더 큰 뇌를 가진 애가 있었겠죠. 뱃속에서. 그런 애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왕절개 수준이 있기 전까지는. 그래서 더 이상 뇌를 기반으로 한 진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쓰면서, 일어서면서부터 뇌의 용적은 3배나 커졌습니다. 지금도 너무 커가지고 태어날 때 막 찌그러져서 태어나잖아요. 인간은 되게 미숙가로 태어나죠. 딴 동물도 태어나서 자기 생활하는데 인간은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뇌의 진화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되게 우리는 언어, 도구, 집단 생활이 동물과 우리를 구별해 주지는 않아요. 유일하게 인간만 불을 사용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불이란 게 일단 둘러앉게 해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처음에 구석기 시대에 불이 생긴 다음에 사람들이 앉았을 때는 그때는 시간이 갑자기 확 늘어났죠. 옛날 자야 될 시간에. 그 단란한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공동체 장로가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수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생산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불은 방화에도 쓰이고 방안, 조명, 조리, 가공에 쓰입니다. 방화에 쓰면서 위험이 감소되고 방안, 조명에 쓰면서 시간과 공간이 늘어났어요. 얘는 살 수 없는 곳에 살 수 있게 됐고 없던 시간이 갑자기 생겼죠. 그 다음에 얘는 먹지 못한 걸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우연히 토기 같은 게 생기고 뭔가 생산품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런 요소 때문에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달들을 이제 교육이라는 게 가능해지기 시작했죠. 우리는 인류의 역사의 99%는 구석기 시대입니다. 한 200만 년 전부터 뭘 만들었다 생각하면요. 지금 현재는 점이에요. 근데 이게 200만 년이에요. 200만 년. 200만 년을 나눠보면 그 중에 신석기 시대와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는 한 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구석기 시대가 강하게 남아있죠. 이걸 바탕으로 진화 신약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 예. 그래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고민들이 있었던 게 지금의 여전히 과학적인 요소는 남아있죠. 저거 없더라도 지금 전혀 기술 개발하지 않고 과학적 발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는데 뭔가 그 당시에 되게 약자였을 때 다른 짐승에 비해서 되게 가진 게 없고 약하고 춥고 이랬을 때 생존을 위해서 뭔가 몸부림을 치고 공부를 했던 것들이 그 요소들이 남아가지고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급기야 대학이라는 게 생깁니다. 옛날에는 거의 연금술사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학이 원래 수도원에서 만들어지거든요. 13세기 처음 대학이 생깁니다. 학생이라 누르는데요. 길드라는 게 만들어지죠. 볼로냐에서 이제는 법학과 의학 생기고 파리에서 철학과학 이런 게 생기면서 몇 개의 과목이 생기게 됩니다. 1500년 돼서야 이제는 80개 대학이 생겨요. 근데 처음에는요, 강의를 딱 해요.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하고 나갈 때 교수가 딱 모자를 벗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학생들 나가면서 은혜 받은 대로 이제는 강의를 주죠. 아, 오늘 김 교수 오늘 강의 좋았어. 오늘 2푼. 강의에 뭐야 1푼.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학생 중심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수들이 이거 대학이 장사가 될 것 같다 해서 스스로 대학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돈을 받아서 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대학 교육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걸 스스로 만들었거든요, 수요자들이. 근데 어느 날 지식이 갑자기 툭 대학 때 높아지면서 지식에 대한 수요가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오히려 학생들이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게 됐죠. 15세기쯤 되면요. 옥스포드 1220년, 캠브리지 1225년 생겨요. 대학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눴었거든요. 처음에 교양학부에서는 세븐 리버럴 아츠 해가지고 7개의 기본 교양 과목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학에서 왜 교양학부가 리버럴 아츠 어쩌고 디파트먼트가 되어 있거든요. 트리비움은 3가지잖아요. 처음에 배운 게 문법, 수학, 논리학을 배웁니다. 첫 1년에. 1년 동안 배운 게 딱 3과목이 문법 배우고 수학 배우고 논리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해는 4과목을 배우는데 산수, 기하학, 천문학, 음악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천문학이라는 건 거의 유일한 과학이었죠. 그런데 천문학도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지금을 통해 인문 교육이었어요. 그 보면 직업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석사 학위 과정에 그 중에서 있는 게 신학, 법학, 의학을 공부합니다. 신학은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직장이었죠. 신부나 목사가 되는. 법학은 마찬가지로 언사나 그렇고 의학은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니버시티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도 의학 전문대학은 메디컬 스쿨, 로우 스쿨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처럼 인문학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직업 교육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가 됐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인문학적인 교육을 그냥 1학년 정도의 교양과정으로 다 끝나버리고 직업 교육 장소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 대학에 처음 출발했던 것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이렇게 7개 그리는데요. 이렇게 대학에서 배우는 7개예요. 첫 번째가 이제 문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수사학, 이게 논리학이죠. 이게 첫 해에 배우는 거고, 두 번째에 배우는 게 음악, 산수, 기하학, 천문학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였습니다. 왜 그리스에서 과학이 탄생했을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칼포퍼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게 라파엘로가 1510년에 그랬는데 그림의 4가지 벽에 하나는 이 철학자들이 있고 이 옆쪽 벽에는 법학, 이쪽에는 뭐 음악, 뭐 문학 이런 게 실려 신학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거죠. 오른쪽을 보면 여기 컴파스 갖고 뭔가 막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유클리드입니다. 에우클레이데스. 유클리드 하면 유클리드 기하학 배우잖아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이런 거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대칭으로 있는데 뭔가 또 뭐 보여주면서 있는 사람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저 사람 없었어요. 우리 힘들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예요. 미켈란젤로가 하늘을 딱 가리키고 있어요. 티마이오스 뭐 그런 책을 갖고 있는데요. 요거 그냥 하늘과 자연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과학, 자연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티카라는 윤리학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요소가 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과학, 하나 인간사의 인문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만 해도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인데 소크라테스 시절의 그리스는요, 되게 조그만 집단으로 이루어졌었고 체계적인 종교가 없었습니다. 다 동네마다 다 신을 믿고 있었고요. 근데 문자는 널리 알려졌고 의외로 시민민주주의는 되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확고한 권위들이 다 없던 시절이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죠. 되게 권위가 있는 곳에서 뭐가 안 나오거든요. 그 당시 유럽을 보면요, 그리스는 유럽의 그 당시 지금은 변두리지만 그 당시의 세상이란 건 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가 트로이가 이쪽에 있고 여기가 아테네예요. 이쪽이 주로 중심지죠. 테베스 우리가 그리스나 보면 등장하는 게 주로 여기입니다. 마라톤도 있고요. 이오니아 지방은 올림푸스 저기 있고 스파르타 있고 여기가 이오니아 지방입니다. 이오니아 지방은 바다 건너에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변두리죠. 이 중심지에 권위가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의외로
상업부에서 발달을 시켰어요. 밀레토스니 뭐 사모 이런 데가 있죠. 이 이오니아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 뭘까 이것이 이오니아에서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이어지는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는 되게 신의 손에 창조됐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오니아 전통은 딴 게 아니라 자연에는 자연적인 근원이 있다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탈레스가 무역을 하고 다니면서 주로 풍랑도 많이 당하고 했겠죠. 그래서 세계상의 근원이 뭘까 고민을 합니다. 저 소금 장수가요. 그러면서 세상의 근원은 물이다고 하죠. 물이 갑자기 뭐 얼었다가 증발했다가 하면서 되게 다양한 모습을 갖는 걸 보고선 세상에 물이 아마 다 다양한 비율에서 변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역사에 기록되기는 거의 첫 번째로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엠페더클레스는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원소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 불, 공기, 흙 갖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헤라클레토스는 이제 아까 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연의 근원이 불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살던 데가 불타 없애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불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했고 불을 가지고 되게 화학적인 변화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변화를 보고서 뭔가 불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다 해가지고 이제 헤라클레토스를 최초의 화학자라고들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하필 그리스에 났을까? 이 사람들은 신이라는 전통과 단절하고 자연이란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아테네에 살던 사람들은 여전히 신에 의존하고 있었고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은 신이라는 것을 신화와 단절을 처음 시작했던 거죠. 만약 중심지에 있었다면 감히 이런 짓은 못했을 겁니다. 변두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되게 단절돼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또 독립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성과 대감성이 같아져요. 자연계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뭐 이성과 감성을 통일시킨다는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만물을 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수비약적인 요소들을 찾아 나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요. 태양 중심설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우주의 중심엔 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 다 우주의 중심엔 지구였거든요. 그 사원소설은 그 네 가지 흙불 공기가 조합돼서 새로운 걸 만든다는 거잖아요. 18세기 계속되거든요. 18세기가 언제냐면 뉴턴 시대예요. 뉴턴이 20대의 중력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다음부터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했냐면요. 죽을 때까지 연금술을 했어요. 저 사원소설의 기원이 엠페도클레스 정리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뉴턴까지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계속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식이었어요. 우주의 한가운데 땅이 있고 땅 바로 위에 물이 있고 바다처럼 그 위에 공기가 있고 그 위에 불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물, 불, 공기, 흙을 저렇게 배치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수 위에서 돌을 하늘로 던졌어요. 그 돌이 쭉 올라가다가 결국 내려와요. 공기를 뚫고 물을 뚫고 땅까지 가요. 그러니까 보면 땅바닥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그다음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풍선을 아무리 물속에 넣어도 풍선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는 원래 공기의 자리는 흙, 물, 공기 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연기를 피면 공기 위로 올라가는 더 그 자리다. 돌이 떨어지는 이유는 원래 돌이 거기 있기 때문이다. 모든 거에는 자기 위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귀족들의 위치가 있다고 하는데 자연에도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에 따라서 우주의 구조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원소에서 그 물질의 성질에 따른 위치를 찾아준 거예요. 그리고 지구를 또 둥글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이미. 그 이유는 뭐냐면 원에서 집착이 강했거든요. 원이 완벽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도 다 완벽한 운이에요. 천체도 다 완전히 완벽한 구고 완벽한 원운동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구의 지상은 완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포물 쏘는 운동을 하는데 위에 있는 것을 모든 건 다 완벽한 원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관찰에 따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해석을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코페니쿠스가 나온 16세기까지 2000년 동안 통했던 거죠.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리스에 보면 원자론을 예수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데모크리토스가 원자론을 얘기합니다. 원자론은 뭐냐면 우주는 텅 빈다. 근데 작은 원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가 텅 비면 안 되거든요. 거기 뭔가 꽉 차 있다. 그래서 에테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는 이런 작은 원자들이 모여서 뭐 세상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신 같은 건 없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데모크리토스 하면서 이제는 그 원자 이야기를 하는데 20세기에 와서야 다시 데모크리토스 말하는 원자라는 게 이제 밝혀지죠. 그래서 이온이야 전통을 정리를 하면 자연에는 자연의 근원이 있다. 물, 공기 뭐 이런 게 있었고 자연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성과 감성을 통일해야 된다. 내 생각이랑 내 감성이 뭐냐면 지각이에요. 내가 보는 것과 일치된다. 하는 거고요. 인식에는 이제 그걸 통일시켜야 되는데 그 원자로는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2000년에 있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전혀 유럽에서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이죠. 과학이 발전하고 다시 하는 과정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완벽하게 극복을 해 나가야 과학과 인문학이 접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전히 인문학이고 과학은 과학일 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징은 목적론입니다. 다. 우리가 사실 그 생각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진화한 사람들도 이렇게 진화한 이유는 이렇게 뭐 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목적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한테 왜 뼈가 있는가? 사람한테 왜 손이 있지? 뭔가 만들려 해야 되니까. 자연을 갖다가 그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를 간다. 이러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는 천상계와 지상계를 완전히 구분을 해요. 천상계는 완벽하고 깔끔해야 되고 완벽한 원운동이고 대신 지상계는 변하고 불완전하다. 그러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원소설이 이렇게 되게 과학으로 그 당시에 과학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거죠. 물질은 모두 자기 자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 근거를 줍니다. 이렇게 흙이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지 마음대로 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내가 간단히 정리했지만 사실은 되게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은 되게 원운동이어야 돼요. 이렇게. 그 씨앗이 나무가 되고 그것은 다 원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화되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죠. 원래 씨앗은 나무가 된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맞죠. 그 운동의 원인은 진료인, 동력인, 현상인, 목적인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뭐 대리석 갖고 저걸 인물상을 만들잖아요. 그 대리석이란 재료가 진료인이고 동력인은 누군가 한 사람이에요. 조각가죠. 그 다음에 형상인, 누굴 대상을 했나. 그것은 뭐 인물이었고 목적도 있습니다. 영웅을 기념하기 위해서. 따라서 저 대리석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웅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이 목적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한계예요. 자유낙하하는 이유가 이거 딱 너무 똑 떨어지는 이유가 원래 이 흙이 돌멩이가 자기의 자리인 중심을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원전 4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이 계속 기독교와 정치 전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이익과 부합이 됩니다. 해석과 부합이 돼서 그게 15세기까지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기원전 4세기에서부터 코페르니쿠스가 올 때까지 2000년까지 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럽에. 근데 그 다음에는 되게 급격히 변하기 시작해요. 코페르니쿠스가 와서 코페르니쿠스는 되게 비겁했거든요. 똑같아요. 아주 다윈처럼 자기가 죽거들랑 발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코페르니쿠스는 자기 삼촌이 주교였어요. 폴란드에. 제일 그다음에 그 외의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면 뭐 이렇게 장관쯤 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류에서 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지구 한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 혼자 태양이 중심이다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주류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티코 브라헤라는 귀족이 무수히 많은 관찰을 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걸 조수가 케플러라는 사람이 우주는 타원 운동을 한다. 원 운동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충격적입니다. 코페르니쿠스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자리만 바꾼 거예요. 지구와 태양의 자리만 바꿨는데 케플러는 뭐 얘기하냐면 우주의 전체가 원 운동이 아니라 타원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결정적인 도전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체는 어떻게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참기가 힘들어지죠. 그래, 자리까지 바꾼 건 참겠는데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뭐가 남냐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갈릴레오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딱 봤어요. 1609년에. 그러면서 우주는 천체로 완벽하다 그랬는데 태양을 보니까 흑점들이 보여요. 거기다 달도 울퉁불퉁해요. 그리고 위성 같은 거 없다 그랬는데 목성에서 막 달을 막 찾아봐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우주는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뉴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뉴턴은 뭘 하냐면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되게 수학과 관계가 없었잖아요. 비수학적이었는데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나가면서 세계를 어떤 하나의 법칙을 만들려고 그래요. 뉴턴은 전혀 다른 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뉴턴이 뭐 자기 말 뚝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뭘 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사과가 나한테 떨어졌을까? 사과가 꼭지 따뜻한 하늘로 날아가도 되는데 왜 떨어졌을까? 옛날에는 아리스토텔레스 방식은 뭐예요? 원래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다. 그 사과는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에서 나와서 뭐 흙과 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땅에 썩어야 다시 흙과 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막 따져봤어요. 그것을 만든 게 중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력 법칙을 만들죠. 근데요, 중력 법칙은 딱 나온 게요, 막 계산하고 원리를 찾아서 다 이런 중력 법칙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막 고민을 하다가 이런 법칙을 만들어봐요, 이렇게. 중력이라는 것은 두 물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과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하면 이렇게 맞아 들어가요. 맞아 들어가서 이렇게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나온 거지, 어떻게 귀납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에서 법칙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 당시까지는 아직 귀납적인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방식으로 연역적으로 중력 법칙을 찾아내죠. 왜 중력이라는 이름 놔두고선 그 간단한 이름 놔두고 이 뉴턴은 만류인력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렇게. 모든 것에 있는 힘이란 뜻이잖아요. 모든 것에 있는 당기는 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결정적인 이름이 있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상의 물체가 갖는 법칙이 따로 있고, 불완전한 법칙, 직선과 타원적인 게 있고, 저 천체에는 모든 것을 관통하는 원동을 하는 다른 법칙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다 구분했는데 뉴턴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에서 통하는 법칙과 지상에서 세계에 통하는 법칙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분리가 필요 없다. 하나로 다 된 거다서. 그래서 과학의 환원이 돼야 되거든요. 한 가지의 법칙으로 환원이 되는 게 과학입니다. 여기는 되고 여기는 A라는 거, 여긴 B가 아니라 모든 게 되게 한 가지가 이제 법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과학에는 항상 그 프론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의 프론트에서 바깥을 찾아 나가요. 이렇게. 바깥에 뭐가 있을까? 옛날에는 원자라는 게 있었어요. 원자가 프론트였어요. 원자를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어느 그 원자 핵을 찾아내요. 또 프론트가 더 훨씬 앞으로 나간 거죠. 그 다음에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찾아냅니다. 오만국이 또 나갔어요. 처음에 원자라는 것은 철학적인 대상이었죠. 되게 왜 과학과 인문학의 접점을 그러면 되게 아주 일반적인 과학 이야기를 같이 하기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거 과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과학적인 얘기들도 알고 과학자들이 인문학적인 얘기를 아는 것이 그 만나는 의미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만나는 점은요, 너무나 당연한 인문학적인 사실에서 만나고 너무나 당연한 과학적인 사실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프론트가 만나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토론할 점이 있거든요.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계의 문제라든지 그 빅뱅의 순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빅뱅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게 10의 마이너스 43승 초잖아요. 거기 0.000042개 있고 1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티븐 호킹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이.
호킹 박사님, 그 빅뱅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빅뱅이 그런 거 묻지 말라 그러죠. 그거는 아직 과학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 뭐의 영역일까요? 오히려 종교나 철학의 영역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점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과 과학이 만난 것은 이 프론트에서 만난 거예요. 과학의 프론트에서. 그래서 훨씬 더 이제 많은 관심을 인문학자들이 과학자들과 뭔가 대화를 하고 싶다면 저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중력이니 뭐 세포의 구조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더 요즘 되고 있는 엣지에 있는 끝에 있는 걸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것을 처음부터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자의 역할이 뭐냐면 거기에 대한 정보와 설명을 인문학자들이 제공을 해야 돼요. 인문학자가 제공을 하고 인문학자는 인문학적인 방식으로 거기에 대한 해석을 과학자들과 나누는 게 과학과 인문학의 만남이지. 제게 여러분의 권하기는 여러분이 되게 프론트에 접하셔야 되고 교과서가 아니라 프론트에 접하셔야 되고 프론트에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화장실에 놓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충분히 다 보고 뭔가 물어볼 거리가 또 있는 거죠. 뭘 물어봐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문제가 철학자들을 만나고 했는데 내가 뭘 물어볼지 몰라요. 요즘에 철학의 담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